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얼마 전 첫눈이 내리더니 며칠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꽁꽁 얼어붙어서 거의 저녁에 추위 경보가 내려졌다는데요. 네, 극심한 수해와 대북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북한의 겨울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북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도 많은데요.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지난 15일 양강도 해산은 영하 24도까지 내려갔고요. 백두산 인근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거의 저녁에 추위 중급 경보를 발령하고 동상을 입지 않게 보온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워진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것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죄를 돌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 백두산 답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 혹독한 추위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선지 백두산 답사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각 지역 풍광을 소개하면서 눈 덮인 백두산의 겨울 풍경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 절정은 여기 조정의 산 백두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붓끝으로 하얀 점들을 찍어 그림을 그린 듯한 칠보산의 모습과 온 천지가 흰 눈으로 운빛 단장, 운구슬을 뿌린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도 솔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안개 속의 금강산, 또 기암 괴석 위로 하얀 눈꽃이 내려앉은 묘향산의 설경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서울에는 일요일에 첫눈이 왔었고 북한에도 눈이 왔겠죠? 예, 서울에 눈이 내렸던 지난 13일 평양에도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는데요. 노동신문은 눈이 수북히 쌓인 평양 시내 거리와 오가는 사람 한 명 없이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대동문 모란봉 등지의 설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7일은 김정일 위원장 9주기가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지난해 8주기에는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네,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 9주기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룡해, 리병철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은 이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백전백승의 당 일심단결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각 지역 주민들도 마스크를 쓴 채 동상에 꽃다발을 바치고 추모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다른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주기 때만 해도 청년 학생들이 맹세 모임을 열고 추모 음악회도 개최하는 등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과거와 달리 비교적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예, 북한은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주민이 모이는 추모 행사를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제 추위도 시작됐고요. 혹한기 대비가 중요할 텐데 수해 복구는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네, 태풍 피해 규모가 컸던 지역의 살림집 입주 소식은 지난달 말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엔 그동안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재해를 극복한 산골 지역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함경남도 장진인데요. 해발 1000여미터나 되는 고산지대로서 한 해 더운 날 일해 볼 수 어렵다는 두메 산골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주민들의 열정으로 현대적 문명을 갖춰왔고 태풍 피해에서도 회복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이 있었기에 올해 큰 물 피해로 파괴된 도로의 시설물들과 살림집들도 더 견고하게 건설해 놓았습니다. 각종 오락기가 들어선 전자오락관과 널찍한 수영장, 세련돼 보이는 미용실과 운동시설도 보여주면서 난관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었던 두메 산골이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 뭐 이런 선전이군요. 예, 구름 위 하늘을 만지는 듯한 곳이라 천마군으로 불린다는 평안북도 산골 지역도 수해 복구 기간 달라졌다고 자랑하는데요. 내세울 게 4여 매뿐이었던 곳이지만 학교도 짓고 최근엔 문화회관도 건설하는 등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관을 6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건설해 놓으니까 우리 국내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맨주먹으로도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집은 잃었어도 인민에게는 마음의 보금자리가 있다면서 방황의 길에 들어선 세계의 수많은 피난민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복받은 인민이고 충성심이 굳건해졌다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80일 전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려는 의미로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다가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땅이지만 유엔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경기도는 내정 간섭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의 역할이 뭐기에 이러는 건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영하 14도까지 내려간 바람의 언덕에는 전날 내린 눈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눈밭에 세워진 몽골 텐트 한 동, 난로 하나와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이 천막은 북한과 경계선을 접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현장 사무실입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공원 바람은 되게 왜 바람이 오는지 느끼실 겁니다. 바람이 정말로 많이 붑니다. 당초 경기도가 마련한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부지는 임진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이 다리를 건너서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유엔사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 14-2. 도라전망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유명한 안보 관광지입니다. 경기도는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곳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현장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찾고 여론의 호소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기도 기업들이 떠나오면서 2016년 2월에 900억이라는 넘는 자산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든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곳을 관리하는 육군 1사단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위한 인터넷 선까지 연결하는 등 준비를 다 마쳤지만 마지막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 각각 2km 이내에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이 도라전망대는 이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관리 권한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유엔사는 통화에서 비무장지대인 도라전망대 출입은 유엔사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유엔사가 월권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행위에만 해당되며 경기도가 행정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것은 승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평화부지사들의 고유 행정행위가 군사행위도 아닌데 행정행위를 막는 것도 엄격히 말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야말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유엔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허가 권한이 유엔사에 있지만 이게 출입 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에 한정돼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국방장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유엔사가 남북관계 진전에도 장애를 조성했다는 지적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직접 남측의 열차와 조사단을 북으로 보내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북 타미플루 지원 계획도 화물 트럭 출입 문제에 대한 유엔사와의 논의가 지연되자 북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타미플루 수송을 포함해 대부분의 출입을 결과적으로는 승인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승인을 비껴갈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67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법 체계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사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쟁점을 우리가 붙은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법적인 쟁점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엔사가 DMZ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거를 알게 모르게 체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법 체계 내부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어서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보충 합의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정전협정 추가 의정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간에 변화된 것들, 이것들에 대한 논의, 그것도 뭐 어마어마 힘든 일이긴 하지만 논의라도 시작해야 뭔가 숨통이 트이는 거지. 현재와 같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관리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도라 전망대로 향하는 통일대교를 3보 1배로 건너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전협정과 우리 법 체계로는 유엔사의 승인 없이 이 바리케이드를 넘어갈 방법은 없는 상황. 현재의 정전 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뿐 아니라 우리의 권한 행사에도 제약을 두고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평양 여행.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시죠? 네, 그렇죠. 과거 금강산 그리고 개성관광은 있었지만 이 평양은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들의 패키지 여행만 가능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평양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상으로만 여행이 가능한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 2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한 시민단체가 기획한 평양 여행학교의 1기 학생이 된 직장인과 대학생들입니다. 평양 여행이 시작이 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접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접근 넣는 걸로 시작할 것이죠. 비록 직접 갈 순 없어도 재미있게 평양을 탐구해보고 여행의 설렘을 품어보며 미래의 평양 여행자들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남과 북이 너무 이념적이고 너무 이제 이런 위주로 그 남북을 서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무겁죠.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남과 북을 서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평양여행학교 교육을 책임질 교장 선생님은 이 단체 홍보대사인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이 맡았습니다. 대개 이제 교장하면은 이제 뭐 경험이 풍부하다든가 또 뭔가 그 지식, 지혜 이런 게 많다든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교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수요일 저녁이면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거나 일을 끝내고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눠서 평양의 역사와 문화부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평양 여행을 위한 모든 것이 강의됐습니다. 최근 외국인들과 패키지로 북한 여행을 2차례 다녀온 호주 국적의 한 여성 교포가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나게 풀어낸 강의는 특히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가셨을 때 TV도 보셨어요? TV를 보셨어요? 네, TV 봤어요. 확실히 좋은 질문이에요. 채널은
평양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여명거리. 러시아 지하철을 모방해 만든 평양 지하철. 생소한 평양 시내 곳곳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예비 평양 여행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권도 챙기고 뭐 가방도 다 싸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어머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느껴봤어요. 전 영어 다니면서. 가이드북 하나 필요 없고요. 뭐 통역기가 하나 필요 없어요. 번역기가. 와 이런 세계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과 맛집. 평양 여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청류관 주방입니다. 옥류관, 청류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냉면 위주로 하는데 옥류관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옥류관, 청류관 맛이 조금 다르고 독특합니다. 언제 갈진 모르지만 학생들도 조를 나누어 각종 IT 기계를 활용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짜면서 설렘을 느껴봅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응, 그러면 김일성 광장 보고 만수대 분수공원 보고 옥류관 그러고 옥류관에서 점심을 먹고 넘어가는. 좋아요. 강의 일정 절반이 넘어선 시점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됐습니다. 평양의 도시계획은 거의 격자형처럼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완만한 구릉이었는데 이분을 잘 정리해서 거의 격자형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됐잖아요. 좀 아쉬우셨겠어요. 많이 아쉽죠. 사실은 이제 눈을 좀 맞으면 아이 컨택이 되면서 해야지 이제 조금 더 제가 농담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해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추가 설명도 가능했을 텐데. 온라인 강의였지만 강사와 학생들의 열의만큼은 꺾을 수 없었고 이렇게 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가 딱 되면 이제 막 축포를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세계화라는 걸 주창을 하면서 세계에 맞춰서 문명을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에 걸친 실내 강의는 21현어로 된 북한의 개량 가야금 연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야외 수업. 지난 주말 졸업 여행을 겸해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평양여행학교가 마지막 수업 장소로 선택한 강화도 연미정입니다. 남쪽의 한강과 북쪽의 임진강이 만나 하나가 되어 서해로 흐르기 시작하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북한 땅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길 모양이 제비꼬리와 비슷해 연미정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의 고요함과 적막함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이 연미정 앞에, 그러니까 조강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니까 그거는 좀 평화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조운선들이 지나가듯이, 고려시대 조운선들이 지나가듯이 언젠가 이 길이 좀 시끄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오늘 조금 연미정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일부만 참여한 여행이었지만 이 북한 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며 갈 수 없는 여행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까 수영으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 그런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기 졸업생을 배출하며 닻을 올린 평양 여행학교. 그 꿈은 말 그대로 평양 여행이고 그 여행의 종착지는 아마도 평화와 통일일 것입니다. 평양 가자! 아리아리!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선지 한 해가 지나는 게 특히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고의 성취가 코로나19 안 걸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북한은 올해 더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2주에 걸쳐서 2020년 북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수해를 당하고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때그때 잘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두 분 이 통일전망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모든 소식을 속속들하게 전해져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면에서도 좋고 북한을 새롭게 알아가는 데서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해줘서 나름 좀 뿌듯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북한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근데 통일전망대에 나올 때는 좀 이런 정치색이나 이념적인 것들을 좀 걷어내고 북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활상이나 사회상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조금은 편안하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들으니까 좀 뿌듯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남북한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남한도 굉장히 힘들었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북한은 뭐 저희와 비교하면 아마도 훨씬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을 겪었을 텐데 작년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김정은이 면목이 없다면서 거의 이제 울먹이기까지 했거든요.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한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 올 초부터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렸죠. 북한 시장도 거의 침체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도 북한도 실행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일로 이제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또 두려워서 못 나가고 5천 원대 중반까지 이제 쌀 가격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었고 그 덩달아서 옥수수나 다른 곡물들도 같이 올랐어요. 평양이나 이제 평양 주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식품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북한의 제재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 효과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상당히 빠르게 국경을 봉쇄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 도시를 봉쇄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국경을 아예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어떻게 겨우겨우 이 숨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경제 숨통이 이 코로나19와 북중 무역이 아예 닫힘으로써 숨통이 거의 끊어지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경제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에 비해서 2010년대 쭉 성장을 해왔던 그 수준에 비해서는 올해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들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 쌀만 먹던 집에서 잡곡을 섞어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외투를 매해마다 사던 사람이 뭐 올해는 아예 싹 닫고 안 산다든가 이렇게 경제적인 구매 활동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나온 이 북한 경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라든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북한 경제 올해 전망을 이제 했는데 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후퇴하는 거죠.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완충 작용을 했던 장마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식량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난 여름에는 그야말로 물폭탄까지 좀 쏟아졌잖아요. 이제 삼중고를 겪었죠. 워낙에 대북 제재 때문에 안 좋은데 코로나19가 터져서
무역도 막혔지 그 와중에 또 여름에 아주 큰 물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어쩌면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장마를 54일간 장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길었어요. 역대 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장마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 홍수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23시 현재 여기 고성 앞바다가 태풍 구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시부터 내리던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다 중지시키고 네, 당시 북한의 수해 상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또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7, 8월 장마철 기간에는 정말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죠.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자기 담당 농장에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큰 물에 옥수수 밭이나 이런 거 떠내려가지 않게 물도랑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밭 물 빼기 장마철 때는 비까지 맞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지금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네. 큰 물에 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 주민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집에 남아있는 곡물이 우선이니까 곡물 옮기고 또 비 오는 그 장마철 내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또 기증품 같은 것들 다 이제 달구지에다 싣거나 아니면 등짐을 지어서 높은 곳에다 옮겨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가축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북한에선 가축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윤장 동무! 예. 어쩌면 좋아요. 배꼽이 없어요. 너네 이놈이. 제발 갈 좀 들어주렴. 되지는 않는데 소는 생각보다 헤엄을 잘 칩니다. 소 잔둥에 애들도 태우고 막 건너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금 사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집안 북한은 비닐 레이저 같은 거 깔거든요. 현금을 레이저 바닥에 이렇게 큰 돈 5,000원짜리를 이렇게 쭉 깔아놨다가 장마철이게 되면 싹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비닐에다 싸고 그 지역의 높은 곳에다가 나만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밤에 이제 땅에다 묻어놓기도 하고. 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간힘을 써가면서 대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발빠르게 시찰하고 또 수도당원을 피해 지역에 보내면서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코로나19와 무관하지는 않겠죠? 네. 북한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외부의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 코로나19로 그런 것들도 다 닫혀 있고 북한 자체도 굉장히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때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런 악재들이 계속되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위중하게 이 상황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비 피해는 특히나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북한의 곡창지대여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기도 했었죠. 지난해 태풍 링링에 한 2배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8호 태풍 바비는 북한 최대 곡물 생산지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도, 또 9호 태풍 마이삭은 함경 남도,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요. 북한에서 정확하게 밝힌 통계 자료가 없고요. 위성 사진으로 좀 관측을 많이 하는데 추정을 해보았는데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약간 8만 4천 톤이 추가 손실이 되면 올해 북한은 약 한 94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긴 할 텐데 이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중국 관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우려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수입을 하기 위한 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막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만큼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건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는 지금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류 유통망이 또 형성되어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식량 상황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걸 이뤄내는데 산통을 겪어야 이제 되잖아요.
최근에 좀 조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북한이 장마철이 이제 그 가을을 딱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곡물이 많이 이제 못 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길이 짧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종자혁명 이거는 이미 전부터 북한이 강조하던 건데 그런 일환으로 각 연구소들의 젊은 인력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의 식량 상황이 당장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제 삼중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북한도 영농 기술을 많이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식량 사정이 좋아지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렇게 위기라는 게 닥치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매우 지금 식량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이 분배는 배분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생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 변수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네요. 네, 올해 북한이 삼중고로 굉장히 힘들었지만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끄럽다? 한 건 했다? 오그라들다. 물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동그랑뜬 것 같기도 하고. 오랑우탄? 북한말 오그랑수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이라는 뜻입니다. 오그랑이 약간 오그라들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갔고 저는 오그랑수가 약간 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생각과는 다른 뜻이 나와서 놀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1년 중에 하루 낮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죠. 예로부터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면서 1년의 시작일로 삼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제 올해는 떠나보내고 차분히 내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 꼭 지키시고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